안녕하십니까. 저 블루프린트 파트너스 김영건입니다. 제목에 대덕 특군의 벤처 캐피탈 생태계라고 돼 있는데, 제가 준비한 건 좀 벤처 캐피탈 생태계 일반론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렸고요. 그래서 그 끝부분에 대덕 특군에 있는 그 내용에 대한 걸 조금 더 첨언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음, 저 오늘 발표 순서는 저희 회사 소개 잠깐 드리고요. 그리고 벤처캐피탈 생태계 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그 뒤에 최근에 이제 뭐 저희 VC 앞단에서 이제 저희 같은 엑셀러레이터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드리면서 그 다음에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블루포인트 파트너스는 대전에 본사가 소재하고 있고요. 2014년 7월에 이제 설립이 됐고요. 현재는 서울에도 사무소가 있는 엑셀러레이터입니다. 뭐 VC와 엑셀러레이터의 경계에 대해서는 요새는 조금 뭐 무의미화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현재까지는 저희는 아직은 그 펀드라고 표현되는 그 운용 자산보다는 저희 자본금 위주의 투자를 주로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참고로 이제 이용관 대표는 카이스트 물리과 박사 중에 창업을 해서 2012년에 엑시트를 한번 경험을 했었고요. 그 경험치를 갖고 같이 이제 좀 대전 지역에 기술 창업을 하시는 분들을 좀 초기 투자하면서 도와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팁스라는 프로그램을 아시는 분도 계시고 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팁스 운영사로 2015년부터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이러한 조그마한 펀드들도 운영을 하고 있고, 2020년 말 기준으로 한 180개 회사에 투자를 진행한 투자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이제 180개 회사에 투자를 했고, 회사들의 뭐 생존율은 한 94% 정도 되고요. 저희가 투자를 드리고 후속 투자 받은 금액이 약 한 4천억 정도 되고, 저희가 투자한 180개 회사의 전체 토탈 밸류가 한 1조 5천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창업 전부터 멘토링 해드리면서 이제 창업시켜드리고 투자한 비중이 그래도 한 46% 정도 되는 완전 극초기단의 투자를 위주로 하는 엑셀러레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여태까지 이제 투자한 포트폴리오 회사들을 이렇게 영역별로 좀 나눈 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좌측 상단에 뭐 인공지능서부터 우측 하단에 컨텐츠, 커머스, 뭐 플랫폼까지. 그러니까 우측 하단에 커머스 플랫폼 쪽은 저희가 창업하고 한 3년 정도는 관심을 그닥 갖지 않고, 의외로 이제 의도적으로 이쪽 분야는 좀 투자를 자제하면서 테크 베이스 회사들 위주로 투자를 했었고요. 2018년 이후부터 조금 콜드콜로 이쪽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연락이 오면서 전 영역으로 그냥 확대해서 현재는 뭐 영역에 상관없이 전 영역에 걸쳐서 투자를 하고 있는 초기단 투자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이참에 광고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GS 에너지와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모집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초까지 모집 중인데요. 모집 영역은 탄소 포집 순환경제, 그리고 차세대 에너지 생산 및 관리, 전기차하고 수소 경제에 관련된 뭐좀 에너지와 연관성이 있는 스타트업들 대상으로 모집을 하고, 저희의 뭐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과 그리고 GS 에너지가 들고 있는 여러 유틸리티가 있어요.
대덕에도 이제 칼텍스 연구소도 있고요.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좀 사용하기 힘든 네, 장비라든지 아니면 파일럿 공정에서 나오는 그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여기 계신 뭐 분들 중에 에너지 관련된 에, 그 스타트업을 알고 계시면 네, 좀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회사 전반적인 내용이었고요. 벤처 캐피탈 생태계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 뭐, 투자 생태계라고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그러면 그 생태계라는 게 뭐냐를 보면, 크게 세 개의 어떤 주체들이 이 활동을 하고 있는 영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큰 거는 창업을 하시고 스타트업을 운영하시는 창업자 분들이 계시고요. 그 분들을 자금으로 지원을 성장 지원을 해주는 이제 펀딩이라고 표현되는 벤처 캐피탈들이 계시고 그리고 이 두 분만 계시면 그냥 투자만 계속 진행이 되면서 회수 채널이 발동이 안 되면 이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또 하나의 축인 회수 시장, 벤처 캐피탈이 투자하고 엑시스를 할 수 있는 자본 시장이 크게 세 개의 주체들이 선순환으로 돌 때 투자 생태계가 원활하게 동작하고 있다라고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참조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나라에 벤처기업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벤처기업은 저희 나라에서 스타트업들 중에 벤처기업으로 신청을 해서 인증을 받은 기업을 벤처기업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2020년에 등록된 벤처기업의 수가 3만 7천 개 정도 되고 현재는 한 4만 개 정도 될 거고요. 음, 당연히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수는 이거보다는 훨씬 많은 걸로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 4만 개의 벤처기업,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스타트업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럼 거기에 제일 큰 VC들이 회수 시장으로 지칭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략적으로 매년 평균적으로 한 100개 정도의 회사들이 코스닥에 신규 상장되고 있습니다. 이걸 거꾸로 간단하게 그냥 숫자로 나눠보면 약 0.3% 정도? 그러니까 벤처기업 인증받은 회사들 중에서 0.3%가 코스닥 상장이 된다. 그냥 단순히 산술적으로요. 그러니까 스타트업 전체 중에서 벤처기업 코스닥에 상장하는 수는 이거보다 훨씬 더 낮을 겁니다. 약 300개에서 500개 중에 스타트업 중에 한 개 정도가 파이널 코스닥 정도에 올라갈 수 있는 회사로 성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의 이제 액체 시장인 M&A 쪽, 그러니까 인수합병이라고 표현되는 M&A 시장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한국과 미국이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여기 자료는 지금 조금 올드한 자료이지만 현재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자료인데 한국의 케이스를 보면 IPO 대 M&A로 엑시되는 시장의 비율이 금액 기준입니다. 건수는 아니고요. IPO로 엑시트하는 경우는 한 20% 정도 되고요. 아니, 거꾸로입니다. 죄송합니다. IPO로 엑시트하는 케이스가 한 80% 정도 되고 한국은 M&A로 엑시트하는 경우가 한 20% 정도 됩니다. 미국은 정반대입니다. 미국은 M&A로 엑시트하는 케이스가 90%가 훨씬 넘고요. 상장이라고 표현하는 IPO로 나스닥 상장해서 엑시트하는 케이스는 10% 미만입니다. 이게 저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 자금 회수의 측면에서 봤을 때 어느 시장이 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느냐, 뭐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지만 자금의 원활한 순환을 활발하게 해주는 동력원은 IPO보다는 M&A 시장이
훨씬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아직은 저희 나라 생태계가 조금은 반쪽짜리 생태계 위주로 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M&A에 대한 니즈나 대기업의 니즈나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M&A가 되는 비중은 조금씩 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IPO가 주력으로 핵심 모델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뭐 조금 그 창업 지원 관련된 주니어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요거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코스닥 상장을 하려면 도대체 스타트업들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지 코스닥에 갈 수 있나? 라는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릴 텐데요. 코스닥 상장 요건은 크게 여기 표현되어 있는 일반 기업 상장과 그 다음에 기술 성장 기업 상장 크게 이제 두 개, 그리고 뒤에 설명드릴 테슬라 상장이라고 표현되는 최근에 신규로 이제 생긴 상장 조건, 그렇게 크게는 세 개의 조건 안에서 상장이 가능하게 되고요. 일반 상장과 기술 성장 기업 상장은 밑에 그 경영 성과 및 시장 평가의 내용을 보시면 알다시피 매출 현재 매출을 얼마 하고 있는지, 또는 뭐 전체 자본금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일단 나눠지고요. 당연히 일반 기업은 자본금 규모도 커야 되고 상장 시에 받을 수 있는 시총 밸류도 높아야 되고, 그리고 현재 어떤 이익을 내고 있는 상태여야지 일반 기업 상장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잠재력 있는 기술을 들고 있는데 상장을 이제 가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케이스가 생겨서 기술 성장 기업 상장이라는 이제 제도가 새로 생겼고, 요거는 왼쪽에 일반 기업 상장보다는 훨씬 완화된 기준으로 상장 평가를 하는 트랙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뭐 바이오 쪽 스타트업들이 기술 특례 상장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요 자세한 내용은 뭐 조금 참조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테슬라 상장하는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요거는 기술 성장 트랙하고 차이점은 뭐냐 하면 매출액은 있지만 그 매출 대비 매출 이익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든지, 아니면 일반 상장 트랙으로는 올리기가 좀 부합하지가 않고, 또 기술 성장 트랙으로 올리기에도 부합되지 않는 약간 소외된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스타트업들은 어떤 식으로 요 테슬라 상장 요건을 갖추게 되냐 하면, 흔히들 이제 그 상장을 하려면 어떤 증권사와 계약을 맺고 그 증권사를 통해서 상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상장의 제일 큰 특징은 증권사에서 풋백 옵션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장한 후에 3개월 내내 공모가 대비 90% 이하로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공모 주관사가 책임을 지고 그 90% 이하 90%의 가격으로 되사주는 조건으로 상장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모 주관사가 이 회사는 저희가 보증할 테니까 상장하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보증한 조건 하에 상장을 하게 되는 트랙, 그걸 테슬라 상장이라고 하고요. 테슬라 상장으로 올린 회사 중에 카페24라는 소상공인 홈페이지 제작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가 아마 1호로 상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제가 그 투자 생태계의 세 축인 스타트업, 그리고 VC라고 표현되는 투자자, 그리고 그 투자를 회수할 수 있는 회수 시장 중에 회수 시장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축인 이제 투자자, 벤처 캐피탈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벤처 캐피탈은
평균적으로 현재 운용되고 있는, 활발하게 운용되고 있는 벤처 캐피탈은 국내에 약 한 평균 150개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생으로 등록되는 회사도 있고, 또 폐업하는 VC들도 생겨서 그거를 그냥 에버리징 하면은 현재는 한 150개 정도의 VC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고무적인 거는 조합 결성 수가 16년 이후부터 굉장히 늘고 있고요. 이 말은 뭐냐 하면 1년에 결성되는 금액, 조합의 총 합이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4조가 넘게 지금 결성이 되고 있고요. 올해는 뭐 이거보다 훨씬 더 넘는 금액으로 아마 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년 현재 한 4조에서 5조 사이에 조합이 결성되고 있는데 이 금액들이 과연 몇 개의 업체에 투자가 되느냐에 대한 투시입니다. 그러면 약 한 1년에 한 1,500개에서 1,700개 회사들의 약 4조 정도의 금액이 투자가 되고 있고요. 업종별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들어서 이제 바이오 쪽이 굉장히 활발하게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전통적인 강자죠. ICT 서비스 쪽, 이쪽 영역이 제일 많은 비중으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런 순서로 투자 비율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아까는 업종별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뭐 초기 투자, 중기 투자, 후기 투자는 과연 그럼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렇게 보시면 금액적으로는 거의 3분의 1씩 집행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네, 요거는 투자 유형별 비중인데 뭐 흔히 얘기하는 보통주다, 우선주다, 뭐 상환전환 우선주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현재 VC들이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우선주이면서 상환권과 전환권을 포함하는 상환전환 우선주를 주로 사용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네, 이건 아까 설명을 드렸고 이것도 올드 데이터입니다. 19년도 상반기에 이제 운용 자산 현황 테이블인데 여기서 뭐 순위는 뭐 조금 바뀔 수는 있지만 여기에 포기된 그 VC 하우스들은 그래도 네임드인 회사들이고요. 여기에 표기된 회사들한테 투자를 받았다. 그러면 그래도 투자자들한테 어느 정도는 인정을 받고 있는 스타트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투자를 이제 진행하는 어떤 그 이해상충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평균적으로 창업하고 IPO까지 가는 평균 기간이 뭐 조금 요새는 조금 짧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10년에서 12년 정도가 평균적으로 걸리고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저희 같은 뭐 초기단 투자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저희 초기단 투자 이후에 시리즈 A, B라고 표현되는 후속 투자를 하시는 VC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IPO라고 표현되는 상장 이전에 투자를 바로 진행하는 뭐 프리 IPO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설명을 왜 드리냐 하면 이제 그 펀드의 구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펀드라고 지칭되는 것이 과연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설명을 좀 드리면 크게는 GP,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VC라고 표현되는 분들은 GP, 제너럴 파트너 역할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본인들의 돈을 돈만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LP라고 표현되는 리미티드 파트너, 그래서 외부에서 돈을 모아서 펀드라는 이름 하에 자금을 모으게 되고요. 그 자금으로
스타트업에 분할 투자를 하는 것을 이 전체 VC 펀드의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운용 보수라고 표현되는 거는 VC의 주된 수익원은 투자 수익이 아니라 운용 수수료입니다. 전체 결성된 펀드의 약 1에서 2% 정도의 보수를 매년 이렇게 떼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어느 하우스, VC 하우스의 1년 펀드 결성 금액이 약 1,000억이다. 그러면 거기서 2% 정도가 되면 20억 정도를 운용 보수로 사용하면서 인건비와 뭐 직간접비를 거기서 이제 충당하는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성과 보수라고 표현되는 20%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대개의 경우 VC 하우스들이 GP가 뭐 100억짜리 펀드를 결성한다 할 때 GP의 비중은 5% 미만일 경우가 많습니다. 나머지 95%는 LP 지분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보증하는 뭐 기간에 수익률이 있고, 그 수익률까지는 청산이라고 표현되는 투자 이후에 어떤 그 회수액을 전체 금액에서 수수료와 그러니까 약정 이율과 원금이죠. 이거를 LP들과 GP들이 나눠 갖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그 중에 20%를 VC가 먼저 성과급으로 가져가는 구조로 펀드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금은 갭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지만 한국의 경우는 상장 법인 설립 이후에 약 12년 정도가 걸려야 IPO에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 이전에 설명드렸듯이 한국의 생태계에서 회수 시장은 IPO에 크게 의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앞서 설명드렸던 펀드라는 게 결성 기간이라는 게 있고, 그 결성 기간은 최근에는 거의 7년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P들이 투자를 한 이후에 7년 동안 투자를 하고 7년 될 당시에 청산이라는 절차, 펀드 청산을 거쳐서 이제 이익 배분을 갖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극초기단에 펀드를 들고 있는 VC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 IPO까지 갈 확률이 굉장히 적어집니다. 그래서 VC들이 집중하는 구간은 시리즈 B 이후가 일단 우선적으로 많고요. 최근 들어서는 시리즈 A장까지도 내려와서는 투자는 하고 있지만 완전 극초기단에 투자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IRR이라고 표현되는 펀드 운영 성적이 이제 이렇게 기존 운용사들도 이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느 정도 수익을 내면 꽤 괜찮은 VC인가라는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뭐 최근 들어서는 한 15% 정도의 수익률을 냈다. 연간 IRR 기준으로. 그러면 굉장히 좋은 펀드 운영 성적이라고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드릴 텐데, 요거는 이제 초기나 아니면 이제 스타트업 대표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200억짜리 펀드를 VC가 10군데 투자를 할 케이스를 경우 1과 경우 2처럼 나누었을 때 예상되는 이익이 220억과 540억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디에 베팅을 하는 게 VC들의 타겟이냐? 저희 회사는 절대로 안 망합니다. 라는 회사보다는 저희 회사는 망할 수도 있지만 성공되면, 저희 아이템이 성공을 한다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스타트업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참고로 저희 같은 시드 펀딩을 하는 회사들의 예상 수익률을 이제 그러니까 타겟 수익률 또는 예상 수익률을 보시면 완전 극초기 단계는 워낙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멀티플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투자되는 금액도 작습니다. 후단으로 갈수록 기대하는 멀티플은 작아지고 그 대신에 투자하는 금액은 커지는 트렌드를 당연히 갖고 있고요.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스타트업을 하시려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아니면 이제 스타트업을 창업 지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사업 계획서라는 거를 직간접적으로 이제 경험을 하실 텐데, VC들한테 프레젠테이션하는 사업 계획서의 제1 타겟은 저는 매 타석마다 잘 죽지 않고 일루로 출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이제 1번 타자 같은 경우죠. 이것보다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는 삼진도 당할 수 있지만 한번 치면은 홈런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4번 타자를 선호하는 것이 전체 VC들 투자자들의 심리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나 어떤 VC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우리 회사는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기술도 있고, 우리 회사는 우리 솔루션으로 이러이러한 분야에 여러 군데 사용될 수가 있어서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닥 설득력이 없고요. 시장 사이즈도 크고, 하지만 저희가 갖고 개발하려고 하는 게 뭐 리스크 위험은 좀 있지만 성공하면 시장 사이즈 큰 데에서 굉장히 많은 포션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득하는 논리가 훨씬 설득력 있게 VC들한테 전달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말이 이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꼬이는데 이건 넘어가고요. 그래서 크게 이제 VC들이 그러면 뭐 어떤 관점에서 투자를 하나라고 보면, 첫 번째는 아이템이라고 표현되는 그, 요소인데요. 여기에 이제 크게는 두 가지를 봅니다. 이 아이템이 실제로 시장에 어떤 문제점을 풀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시장의 문제점이 진짜 고객들이 느끼는 문제점인지를 첫 번째 항목으로 보고, 그 다음에 문제점으로 느끼고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럼 이 문제점을 풀 때 그러면 전체 시장 사이즈는 어느 정도 될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시장 사이즈? 이게 두 개가 이제 크게 아이템 항목에서 검증하려고 하는 팩트들이고요. 그 다음에는 상기 사항이 두 개가 다 만족이 된다고 고려되는 팀을 만났다. 그 다음에는 이거를 실행하는 사람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큰 거는 대표이사의 자질. 뭐 거기엔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타겟하는 시장에 대한 어떤 뎁스 있는 그 인사이트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요. 그거하고 더불어서 수용성이라고 표현되는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옆에서 조언을 해줬을 때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좋은가 라는 것도 굉장히 큰 팩터로 보이고요. 그리고 우측에 써 있는 증거, 에비던스와 전략에 대한 거는 오히려 저희 같은 초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위쪽에 아이템과 CEO의 역할, 자질 이 부분에 더 집중을 두고 있고, 뒤쪽으로 갈수록 후단으로 갈수록 당연히 위에 거는 검증이 됐다고 생각을 하면서 향후의 스케일업 전략이라든지, 그리고 이제까지 이들이 이루어 놓은 레코드, 매출, 순이익, 아니면 가입자 전환율, 아니면 리텐션 레이트라고 표현되는 이런 지표들을 보고 투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또 하나 설명을 드릴게, 이제 VC들의 그러면 투자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느냐. 크게는 이제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1단계가 투자 발굴, 2단계가 투자 검토, 3단계가 투자 결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투자 발굴 단계가 어떤 거냐 하면 이제 심사역이라고 표현되는 투자자들이 본인들이 관심 있는 영역을 스스로 이제 찾거나 아니면 콜드콜로 들어온 그 여러 가지 사업 계획서들을 검토하다가 관심 있는 회사를 찾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1단계에서 관심이 있는 단계 스타트업을 찾았을 때 이제 2단계로 넘어가고요. 2단계의 첫 번째 행위는 그 회사를 방문해서 경영진이나 여러분들과 인터뷰도 하고 소위 말하는 피칭을 한번 듣고 담당자가 현장에서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되게 이제 큰 인식의 괴리가 생기는데 스타트업 대표는 이렇게 미팅을 한번 끝내시면 담당자 미팅을 끝내시고 뭐, 아, 좋으네요. 뭐, 제가 또 필요한 자료 있으면 요청드릴게요 하고 이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투자가 거의, 저 하우스에서 받을 수 있을 정도까지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세요. 근데 이제, 이걸 몇 번 경험하시다 보면 느끼시게 되지만, 요 단계가 이제 시작입니다. 투자의 어떤 시작이고, 요 기업 방문 이후에 통장에 돈이 들어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한 3개월 정도 걸리고요. 더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한 6개월까지도 가는 경우를 저희가 봤습니다. 뭐 예외적으로 굉장히 빨리 진행될 때는 한 달 이내에도 클로징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이후의 프로세스는 뭐냐 하면 이 담당자가 본인의 회사에 들어가서 펀드를 운영하는 대표 펀드 매니저 이하 여러 이제 관련 사람들을 설득하는 제가 이 회사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동의해 주십시오 하는 이제 설득 과정을 거치고요. 이게 사전에 이제 어느 정도 구두로 설득이 됐다고 판단이 될 때 투자 조건에 대한 협상을 스타트업 대표님과 합니다. 뭐 얼마 밸류에 얼마를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기타 부속 투자 조건은 뭐 어떻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이 조건이 스타트업 대표님이 오케이 했을 때 그때서야 투자 하우스 내부에서 정식적인 절차를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투자 결정 프로세스예요. 투자 심의위원회라고 표현되는 투자 의사를 결정하는 위원회가 열리고 여기에 투자 담당자가 작성한 투자 심사 보고서라는 거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되고 그 보고서 내용이 합당하다 생각이 될 때 투자가 최종적으로 승인이 되고 그 이후에 투자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최종적으로 스타트업의 법인 통장에 투자금이 입금되는 프로세스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왜 설명드리냐 하면 어떤 이제 좋은 레퓨테이션이 있는 하우스의 VC 심사역을 처음 만났다가 투자 확률이 거의 50%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제 이 하우스하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구나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서 저기서 굉장히 좋게 보고 갔으니까 다른 하우스는 뭐 조금 나중에 이제 컨택해야지 하시면 안 되고 굉장히 여러 하우스를 지속적으로 계속 컨택을 하시면서 IR 작업을 진행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VC가 투자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들은 앞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 이것도 제가 구두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비즈니스 모델 평가 기준, 당연히 수익성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인지를 하고 있느냐, 창업자가 이것도 굉장히 덕목이고 여기까지가 앞서 설명을 드렸던 이제 스타트업을 제외한 회수 시장과 그 다음에 투자자라고 표현되는 VC들이 어떤 식의 롤과 어떤 식의 로직으로 투자를 하느냐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렸어요. 이게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엑셀러레이터, 초기단 엑셀러레이터가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기나 후기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분들이 계신데 그리고 요 다음에는 조금 최근에 이 초기단 투자에 대한 니즈가 스타트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투자 사이트 쪽에서도 많이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많이들 보셨을 장표입니다. 그 미국의 S&P 500 테닉 기업 상위 탑 10을 이제 1990년대에 있는 회사 중에 2020년까지 살아남은 회사를 보면 월마트 하나밖에 없고요. 우리나라 코스피 200에 표인된 기업 상위 탑 10 중에 2001년에 탑 10에 있던 회사 중에 2020년 6월 현재 탑 10에 있는 회사는 네, 삼성전자와 현대차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전까지는 전통적으로 어떤 산업군의 변화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천천히 움직였었는데 4차 혁명이라고 얘기되는 인터넷과 그리고 모바일 폰을 이용한 이 모바일 통신이 큰 어떤 산업군을 형성을 하면서 새로운 강자들이 많이 산업군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전통 산업이라고 표현되는 강자들이 산업의 그 파워가 약해지거나 아니면 그냥 유지 정도 하는 수준으로 머물러 있으면서 추월당하는 현상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이거를 뭐 그냥 제 경험으로도 말씀드려도 저도 집에 오면 TV를 무조건 켜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저의 그 집에서의 어떤 활동을 이렇게 유추해 보면 TV는 거의 안 켜고 핸드폰으로 뭐 넷플릭스나 아니면 기사 검색을 해서 본다든지 네, 이런 변화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차이가 나는 게 이런 겁니다. 커머스 쪽에서도 제가 결혼하고 초기에는 주말에는 항상 이마트를 가서 일주일치 먹거리를 사서 냉장고에 넣는 행위를 하는 게 주말에 한 큰 포션 중에 하나였는데 최근 들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 마트에 간 기억이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만큼 기존의 어떤 산업을 지배하던 산업군들이 새로 올라오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혁명을 통해서 올라오는 이런 새로운 신규 산업군에 이제 밀리는 형태를 계속 보이고 있고 이거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표현되는 클라우드 서버, 뭐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뭐 3D 프린팅 이쪽 부분에서 스타트업이 차지하는 포션이 거진 다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래서 기존의 전통 산업을 운영하는 대기업들은 굉장히 많은 이제 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프로그램이나 뭐 여러 가지 신사업 기획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뭐냐 하면 기존 사업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많고 새로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이 기존 사업의 영역을 이제 갉아먹는 카니발리즘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의사결정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빠른 어떤 실행력을 기반으로 추진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고 반대로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 베이스 회사들이 아닌 여기 계신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기술 스타트업의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이 처음에 이제 아이디어 갖고 시작은 하지만 들어가는 자금과 그리고 필요한 인력이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업종보다는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거는 이제 솔루션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거를 검증하고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후단의 양산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마케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엑셀러레이터라는 분야가 조금은 더 필요하게 생각되는 이유는 전통 산업의 대기업군과 그리고 기술 스타트업이라고 표현되는 스타트업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닥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니즈가 있는 곳과 이 기술을 필요하는 곳을 서로 매칭시켜 줄 수 있는 조력자가 필요하고 그 역할을 저희 같은 엑셀러레이터들이 현재 조금은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동일한 얘기입니다. 최근 들어서 정부에서 전폭적으로 소위 말하는 이제 창업 생태계 쪽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으면서 모범 자본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시그널로 기존의 국내 대기업들이 M&A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내 스타트업보다는 해외 스타트업을 선호했던 경향이 있었는데요. 이것들이 점점 국내에서도 의미 있는 M&A 진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증가세에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제 여기 우측에 써 있는 게 요즘 이제 뭐 유니콘 하는데 이제 그 유니콘이 쿠팡이 처음으로 국내 회사 중에 유니콘이 2014년에 됐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보시면 이제 무신사까지 쭉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그냥 되게 편중돼 있습니다. 영역들이. 어떻게 뭐 다 플랫폼이라고 써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 영역에서 되게 빅샷들이 많이 났고요. 저희 블루포인트 파트너스도 조금은 아쉬워하는 부분인데 조금 기술 창업이라고 표현되는 테크 스타트업이 조금 더 주위의 관심도 받으면서 밸류 자체도 이제 좀 폭발적으로 늘 수 있는 기회가 좀 와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신 분들도 각각 계신 곳에서 조금은 좀 지원을 더 많이 해 주셔서 그런 기회가 좀 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저희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도 이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테크 스타트업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회사는 크게 이제 테크, 마케팅, 오퍼레이팅, 스트래티지, 파이낸싱 이렇게 이제 5가지 툴을 다 골고루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기술이라고 표현되는 영역은 그냥 5분의 1 정도 성공에 기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술 베이스, 테크 베이스 스타트업이 처음에 집중하는 구간은 그냥 계속 테크고요. 외부에서 자금 수혈이 돼도 그냥 테크 영역만 계속 커지는 경향을 갖습니다. 뭐 R&D 인력 더 뽑고, 그 R&D 쪽에 필요한 장비들 구매 많이 하고. 그래서 저희도 집중하는 거는 이 스타트업 분들이 처음부터 조금 더 다른 영역에 관심도 갖고 균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보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기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이런 관점에서 스타트업 지원이나 또는 스타트업의 주체로서 활동을 하시면 조금 더 좋은 성공 모델을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두서없이 좀 설명을 드렸는데 토모큐브라는 회사하고 하나 더 회사 예로 들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토모큐브는 카이스트 물리학과 박영균 교수님이 원천 기술을 들고 계셨었고요. 이 회사에 홍기현 대표라는 연쇄 창업자가 합류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도메인 엑스퍼트라고 표현하는 분과 솔루션 엑스퍼트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면서 성공한 케이스고요. 여기 아이템은 라이브 셀을 리얼타임으로 볼 수 있는 홀로그램 그래픽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연구소용으로만 사용되다가 그 폐혈증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진단 장비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회사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회사고요. 스테클립스라는 회사는 기계연 킴에 계시던 박사님이 그 그러니까 분광기가 어디에 사용되는 거였냐 하면 달이나 아니면 어떤 암석의 구성 물질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판단하는 이제 분광기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을 개발을 하시고 이거를 어디에 다른 데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다가 아이디어 내신 게 피부암 조기 진단 솔루션이었어요. 그래서 변은성현 박사님이 15년에 저희 찾아오시고 뭐 서로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이 기술로 사업을 하고 싶다 말씀하셨고, 어플리케이션은 이렇게 점이나 뭐 국내는 이 피부암 환자가 많지가 않지만 오스트리아, 호주나 미국은 뭐 인구의 3분의 1 아니면 뭐 5분의 1 정도가 평생에 피부암을 한 번 노출되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는 기존에 이제 점을 뺄 때 사용하는 그 레이저 시술기 앞에 여기서 만든 모듈을 이제 이렇게 딱 붙여갖고 쏘면 당신은 피부암일 확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다를 이제 조기에 진단해주는 장비로 진행을 했고, 이 회사는 2년 전에 M&A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피인수사 회사의 대표 이제 스페클리스라는 이름을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시면서 조금 더 제품 업그레이드하는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 회사입니다.